이번엔 우리 로브님 거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별로 안 듣고 싶은데 뭐 들어보죠 뭐. 저 시선도 일로 하고 있잖아요, 그전부터.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열등감입니다. 팬텀아치 안에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카노랑 같이 무언가 네. 같이 하면서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진짜입니까? 내가 이건 진짜 부족하구나라는 거. 어떤 겁니까? 어떤 방송에 대한 에너지, 열정. 어. 그 진짜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막 네. 너무 많이 느껴져서 어. 조금 열등감까지 아니긴 한데 와 이런 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럼 카노님은 있습니까? 열등감? 있죠, 무조건.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까? 저 로브 씨한테 있죠. 예? 로브 씨한테. 저요? 뭐 어떤 열등감? 죄송한데 열등감이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네. 더 진짜 구체적인 거. 이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거잖아. 별로 좋은 뜻 아니잖아요, 저거. 부정적인 단어긴 하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서 꼴 보기 싫은 거잖아.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야, 또 나왔다. 나왔다.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우등이 있고 네. 네. 우등은 뭐죠? 우등버스. 우등생. 높은, 우등생. 네. 뭐죠? 어떤 개념이에요? 좋은. 좋은. 거, 네, 좋은. 잘하는. 네. 네. 우등의 반대가 이제 열등감. 우열. 이 사람을 봐서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이 거죠.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낀다. 근데 로브한테 있죠. 뭐죠? 느끼죠, 저는. 어떤 분한테. 없는데 지어내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네. 진짜 농담하게 때 로브 형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정하기 좀 짜증나요, 솔직히. 왜? 근데 솔직해야 되니까. 네. 전 또 솔직한 성격이라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재수 없어서 말 안 해주고 싶은데 네. 센스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센스는 타고나야 돼서 제가 못 따라해요.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한 번씩 할 때 일부러 안 띄워주거든요. 근데 속으로 오씨 했는데 뽕 올라올까봐 안 해주거든요. 요즘에 한 번씩밖에 뽕 올라가. 어떤 말을 하는 센스 아니 방송 센스? 둘 다 있죠. 간 다음에 좀 띄워주잖아요. 간호야. 하면서 말투 바뀌거든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안 띄워주는데 한 이때까지 10번 정도 느꼈습니다. 방송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많이 느꼈다. 이번에도 느꼈어요. 이번에 촬영 갔다 오면서는. 센스가. 네. 근데 또 방전이 빨리 돼가지고 반대로. 에너지가 좀 짧습니다. 에너지가 참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저는 없습니다. 착한 척 하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있죠, 열등감. 느낀 적 많죠, 사실. 시원이 형한테 느꼈다 했죠 그때. 많죠. 시현이 형한테는 많이 느꼈죠. 어떤 그 부족함, 첫날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만난 첫날부터. 근데 이제 어느덧 성장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어 어떤 기분인가요? 네? 윤시현님을 밀어내고.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여기 앉아보니까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전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뭔지 아시죠? 여기 앉았을 때는 뭔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MC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마음이죠. 여기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네,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좀 그 무게감이 좀 있고 대단하다는 걸 또 느끼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신가요? 저 현실적인 상황이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이라면 그냥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조던을 봤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덩크하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덩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무리 해도 마이클 조던만큼 저희가 키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점프력도 그렇고. 저는 뭐 제가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의지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좋다. 그럼 카노님은? 저는 잘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좀 갉아먹어요, 저를. 그리고 네. 현실이 만약에 이 정도 높이 있었으면 네. 그 조금 낮춘 현실을 잃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커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누군가가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조언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뭐 열등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형님? 내 생각, 내 행동. 음. 이 2개 외를 바꾸고 싶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말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카노는? 누군가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도 그만한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열등감만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 열등감이라는 게 너무 익숙한 게 뭐냐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끼리 네. 이런 열등감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누군가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누군가는 노래를 못해요. 얘는 한지 뭐 몇 년이 됐고 얘는 노래를 한지 한 2달 됐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속도가. 그러면서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선생님 저는 포기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음악으로 쳤을 때 잘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들었을 때 좋은 게 잘한 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가 실력이 정말 있어 보였나 봐요. 근데 제 귀에는 이 노래를 좀 더 못하더라도 듣기가 더 좋았고 너가 음악을 낸다면 나는 너의 음악을 들을 것 같다.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 오늘의 사연이 또 이제 음악이랑 좀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열등감입니다. 저는 한때 피아노를 전공했었습니다. 만 4살 때부터 쳤으니 피아노는 제 삶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저와 유치원 때부터 같이 피아노를 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저 피아노가 좋아 선택했던 저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정말 재능이 타고났었어요. 저는 이 친구를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년 2등인 게 저였죠. 각종 콩쿨과 대회에서 그 친구는 늘 저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겸비한 친구를 제가 무슨 수로 이겼겠나 싶어요. 연습량도 많았던 친구였거든요. 워낙 어려서부터 함께한 친구이니 제 옆은 항상 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저를 대신해 꼼꼼히 옆에서 체크해주고 연습도 자주 봐줬죠. 전 정말 이 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착하고 해맑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내 단짝 친구. 친구가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제 일처럼 저도 기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잘은 기억 안 나요. 뚜렷한 계기도 딱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못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친구의 그늘 아래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어요. 친구가 불편해지고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저 스스로 보호하려 했던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차츰 친구 앞에서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친구의 연락을 슬슬 피하고 짜증도 늘었죠. 다른 무리들과 노는 일도 늘어났고요. 당연히 피아노 연습은 게을리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하게도 예고 입시에 떨어지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아마 스스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학교가 갈라지며 전 그 친구와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끈질기게 먼저 연락해주고 같이 연습하려 노력했던 그 친구도 지쳤는지 점차 연락이 뜸해졌죠. 예체능은 상상 이상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족발집을 운영하며 제 레슨비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 부모님도 꽤 힘드셨을 거예요. 넓은 아파트를 전세 놓고 허름한 상가주택에서 월세로 살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더 피아노가 싫어졌던 것도 같아요. 언젠가부터 피아노를 치는 것에 성취감이 아닌 책임감이 붙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과 오랜 상의 끝에 피아노 전공을 그만두었고 대학 진학도 디자인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음대에 들어갔다가 독일로 유학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 사는 것이 바빠 그 친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참 재밌는 것이 피아노를 그만두고 디자인학과를 선택했던 저의 현 직업은 병원 간호조무사예요. 여기까지 오기에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만큼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싫었던 피아노가 일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다시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종종 유행하는 가요나 OST, 뮤지컬, 음악 등 연주하며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잊고 살았던 그 친구가 꿈에 나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볍게 피아노를 치며 손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옆에 쓱 다가와 앉는 거예요. 저는 엄마인가 싶어 슬쩍 자리를 조금 내어주고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얗고 창백한 손이 나타나더니 피아노 치던 제 손등을 아주 맵게 내려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옆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친 것은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는 그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표독스럽던지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따끔한 손등만 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피아노 뚜껑을 쾅! 소리나게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시끄러워. 그러더니 제 방문을 통과하여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 퍼뜩 놀라 잠에서 깼던 것 같아요. 분명 꿈이었는데도 손등이 따끔거려서 오싹하더라고요. 어두운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워져 동생의 방으로 가 슬쩍 침대에 같이 누웠어요. 꿈에서 맞은 손등이 현실에서 맞은 것처럼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다음날 화장실에서 씻을 때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손등도 손등이지만 왜 갑자기 꿈에 나타나 날 노려보는 것일까? 그리워하기커녕 한참 잊고 살았던 존재인데 말이죠. 난 그 친구가 여전히 미운 것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안함이 조금 있었다면 모를까 앞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사실 제가 많이 매정하게 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쁜 일상 때문에 꿈은 금방 뇌리에서 사라졌어요. 그때는 그냥 가벼운 악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연주하는 손을 촬영해 영상 업로드를 하려던 날이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버릇처럼 쇼팽 가단조 왈츠를 치며 손을 풀었어요. 제멋대로 변주도 해가면서요.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곡이라 말 그대로 버릇처럼 치던 곡이에요. 제게는 사람들이 피아노 앞에 앉으면 무조건 한번 눌러보는 젓가락 행진곡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프트 페달 그리고 피아노 3개의 페달 중 왼쪽 페달이 눌려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왈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페달인데 말이죠. 피아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연주하던 것을 멈추고 저는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곧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피아노 의자가 넘어갈 정도로 다급히요. 그 친구가 꿈에서 보았던 그 얼굴 그대로 피아노 안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페달을 꾹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절 노려보면서요.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놀란 여동생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친구의 형체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방금 보았던 것을 말해주자 동생은 그럼 동영상을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제 모습이 나오지 않게 손과 건반만 찍히는 각도라 딱히 찍힐 리가 없었죠. 그래도 모르니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페달이 눌려 음이 멈추고 가라앉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요. 그제야 동생도 헐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페달을 잘못 밟은 실수를 할 리가 없다는 걸 동생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전 며칠 전 꾸었던 꿈이 퍼뜩 생각나 동생에게 꿈 내용도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동생이 뭔가 찜찜하다며 친구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랬어요. 독일로 유학 갔다는 소식 이후로는 들은 것도 없고 연결된 친구도 이제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수소문하여 찾아 들은 친구의 소식은 저를 너무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재차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해 들은 소식은 1년 전 그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결혼까지 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요. 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라도 내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어릴 적 그 친구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순간들이 너무 후회되고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번 찾아가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날 제 열등감으로 인한 행동들도 사과하고요. 그런데
친구는 제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앞에 그 친구 환영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절 노려보았던 그 눈매는 아직까지도 떠올리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피아노 앞에 앉기만 하면 나타났습니다. 꿈에서처럼 제 손을 내려치는 모습에 기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사라지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끄러워. 결국 전 피아노와 다시 멀어졌어요. 공포감에 도저히 칠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 음악만 들어도 어느 순간부터 제 옆에 뒤에서 저 죽일 듯이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니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한테 나타나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무게가 7kg나 빠졌을 정도예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삼촌에게 부탁한 무당을 소개받았습니다. 삼촌 지인이 사업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찾은 분이래요. 예전이라면 무슨 무당이냐고 펄쩍 뛰었을 텐데 저도 무섭고 답답하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질투나서 그래. 아가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는 이제 못 누리는 걸 아가씨는 다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화풀이 하는 거야. 밉대 그냥. 무당의 말을 듣는데 순간 저의 어린 시절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냥 밉던 그 마음, 질투심, 허망함, 짜증 등등 그 복합 미묘하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떠올랐어요. 그 당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던 동시에 큰 좌절감을 줬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그 친구가 저에게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니 그것도 죽어서 말이죠. 무당은 최대한 달래보겠지만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주 오래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만족하고 떠날까요? 정말 저 피아노 하나 때문에 제게 이러는 것일까요? 친구의 주변은 모두 음악인이었을 텐데 왜 굳이 하필 저에게 찾아와 이러는 것일까요? 혹시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복수인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그 친구는 제게 종종 나타납니다. 피아노 뚜껑은 언제 열어본지도 모르겠어요. 친구의 납골묘까지 다녀왔지만 소용이 없네요. 그저 제게 시끄럽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 열등감의 굴레에 우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하필 사연자를 찾아와 괴롭히는 것일까요? 이 친구가 지금 이 사연자의 주인공인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반대로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 나름 좀 이 친구한테서 느껴서 얘를 이겨야겠다 해가지고 그 기억이 엄청 내리속 깊게 박혀 있는 거 아닐까요? 얘도. 아니면 네.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 고스트 바도강이라고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친구는 얘가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와서 레슨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야, 그 시끄러. 그거 안 돼. 페달도 여기 밟았어야지 이렇게. 그 시끄러워라는 감정이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렇게가 아니지. 이렇게 해봐. 지금 어택이 너무 강하잖아. 아, 시끄러워. 이제 네가 못 이뤘던 꿈을 이뤄. 이제 내가 자기는 독일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그게 오히려 그림이 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얘기 같았어요. 그 맞아. 피아노 밑에 막 들어가더라고. 예? 자주 들어가요 책상 밑에. 네. 왜냐면 제가 항상 음악을 할 때 저는 2인자였거든요. 지금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있는 제 친구 항상 그늘 아래 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이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뭐 열등감이나 이런 건 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배우고 싶어서 저는 졸졸 쫓아다녔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사연이었는데 왜 이런 2인자 징크스 많잖아요. 네. 특조 예술에서 보면 모차르트 살리에로도 그렇고 또 그 여우계단 3 여우계단에서도 네. 친구끼리 그 1등, 2등을 다투는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마술을 하면서 계속 2등이었거든요. 그 대회 같은 걸 나가면 아 정말요. 계속 2등이었었는데 만족하셨나요 2등에? 2등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그 경쟁자를 이겨서 1등이 된다 한들 뭐 어차피 우리나라의 뭐 이 세계 1등도 아니잖아요. 그쵸. 역사상 1등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요 한 번에 애초에 예술이 승부가 아니기도 하지만 네. 그거 하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승부욕이나 이런 거지 내가 실제로 이 작업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 그 1등을 바라보았는데 매번 같은 사람이라면요? 뭐 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은결이 형이랑도 계속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냥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저보다 잘한다. 왜는 뭐 그것도 전 세계로 전 역사로 가면은 제가 그 2등이겠어요? 사실은 애초에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딱 내 안에 내 세계에서 내가 2등인 거지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피아노를 아까 그 사연자님의 피아노를 치우거나 더 이상 치지 않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타나지 저는 않아요. 분명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같은 꿈을 가졌던 사람의 링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그 친구와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게 된다면 저는 그 링크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만의 열등감 이겨내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나요, 카노님은? 그 사람을 뭐 진짜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농담식으로 흉내는 내는데 그걸 인정하고 흉내를 내고 맞죠. 제 장점을 더 극대화하려고 해요. 이 사람한테 없는 거를. 근데 그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이 모습도 싫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 생각은 하는데 내 장점을 좀 살려봐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리스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 그냥.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아,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 진짜 왜 그러냐면 남자로서 리스펙하는 게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자존심 때문에. 제가 리스펙하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요? 네, 그 정도 돈은 벌어야 같은 친구지만 92년생으로서 존중합니다. 저는. 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망행님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리스펙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네요.